네, 안녕하세요. 충북과학고등학교 32기 정광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NMR이라는 주제로 NMR이라는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예시를 살펴보면서 NMR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NMR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기 분석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NMR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조금은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NMR이라는 분석 장치입니다. 근데 정작 NMR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리지 않아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은 작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몸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NMR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위키백과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는 자기장 속에 놓인 원자핵이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서는 이게 대체 무엇을 하는 장비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NMR의 원리가 이해되셨다면 이 영상은 보지 않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NM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MR이라는 단어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Nuclear Magnetic Resonance의 약자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그대로 옮기면 핵 자기 공명이 됩니다. 그래서 NMR을 핵 자기 공명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NMR은 원자핵이 자기장 안에서 공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NMR이 원자핵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MR은 정확히 말하면 원자핵이 자기장 안에서 공명하는 물리학적인 현상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학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분석 기술은 NM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장치, 앞에서 보여드린 빨간 장치의 경우는 NMR 인스트루먼트, 즉 NMR 장비라고 말합니다. 혼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NMR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탄소와 수소 골격에 관한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히 유기화합물에서 중요합니다. 유기화합물은 대부분이 많은 수의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구조도 분자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NMR이라는 현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분자의 구조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NMR의 원리에 대해 설명할 텐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드릴 설명은 직관적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원자핵의 물리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는 크게 보면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MR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바로 핵입니다. 핵은 역시 잘 알려진 대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은 스핀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아마 전자의 스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전자는 위를 향하는 화살표로 표시되는 업 스핀과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로 표시되는 다운 스핀 둘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흔히 스핀은 전자를 하나의 구체로 생각할 때 그것의 회전 방향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을,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는 식이죠. 하지만 실제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핀은 단지 양자역학적인 물리량일 뿐이고, 그렇지만 스핀을 이렇게 회전하는 전자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를 돕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핀을 회전하는 전자가 갖는 특성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그것에 부여되는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시계 방향인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인 식입니다. 자, 그럼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자의 회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아무런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전자의 회전축은 어떨까요? 아주 무작위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뿐만 아니라 원자핵의 스핀도 무작위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핵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핵에 자기장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는 것이죠. 외부 자기장을 걸게 되면 전자는 세차 운동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차 운동이란 이렇게 회전축이 원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팽이도 세차 운동을 하고 지구의 자전축도 세차 운동을 합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핵도 세차 운동을 합니다. 이 세차 운동을 영어로는 라머 프리세션이라고 합니다. 라머는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이 세차 운동이 1초에 몇 바퀴를 도는지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라머 진동수라고 하는데 이 진동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르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U는 2파이분의 감마 곱하기 B 제로. 이때 감마는 자기 회전 비율이라는 값을 갖는 상수입니다. 핵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동일한 수소 원자라면 자기 회전 비율 감마도 동일하지만 원소가 예컨대 13탄소로 달라진다면 동일한 외부 자기장 B0를 걸어 주어도 1초당 운동을 반복하는 횟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종합하자면 외부 자기장이 존재할 때 원자핵들은 회전축 자체가 원운동하는 세차 운동을 하며 이것을 라머 프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효과를 더 언급하겠습니다. NMR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이만 효과입니다. 영어로는 지만 효과이지만 이 효과를 발견한 피터 제이만을 따서 제이만 효과라고 많이 표기됩니다. 피터 제이만은 제이만 효과를 발견한 공로로 190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이만 효과란 외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원자들이 자기장이 나란한 방향으로 정렬되거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처럼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원자핵들이 무자기적으로 정렬되지만 자기장이 있을 때는 원자들의 스핀이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거나 180도 뒤집혀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쪽 방향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하거나 아래쪽 방향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하는 상태가 되겠지요. 이것을 제이만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핵 스핀과 반대되는 핵 스핀 에너지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향과 일치한 핵 스핀이 조금 더 안정하고 반대되는 핵 스핀은 에너지 준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즉, 둘 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H뮤, 그리고 뮤는 앞에서 언급한 라머 프리퀀시가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외부 자기장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머 프리퀀시가 외부 자기장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라머 프리세션과 제이만 효과를 종합하자면 핵은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축이 세차 운동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축이 세차 운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장과 나란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자기장과 반대 방향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쏘겠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을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은 그 진동수를 F라고 할 때 비달 하나가 E는 HF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가 낮은 핵들이 흡수한다면 그 핵들은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서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와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에너지 상태란 반대 방향과 가까운 방향을 갖는 상태, 그리고 낮은 에너지 상태란 나란한 방향과 가까운 방향을 갖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이 과정을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처럼 전자기파를 쏘이면 비교적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회전축 세차운동이 기준이 되는 방향이 바뀌고 그것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현상을 스핀 플립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분명 보존되어야 할 텐데 전자기파를 통해 흡수한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같다가 점점 멈춘다는 뜻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이건 역시 전자기파의 에너지로 방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기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군요. 그것을 측정한 것이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파동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X축은 시간이 되고 Y축은 파동의 색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 전자기파를 측정하면 당연히 이 핵이 어떤 진동수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차 운동을 하는 이 진동수를 앞에서 라머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이 파동을 통해 라머 진동수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자기 회전 비율은 상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역으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수학에서의 푸리의 변환을 말합니다. 푸리의 변환은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간단히 파동으로부터 라머 진동수를 알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X축을 시간에서 진동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하자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에서 전자기파를 쏘면 세차 운동하던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명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 전자기파로부터 그 전자의 라머 진동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라머 진동수를 알아내어 이로부터 자기장을 계산한다면 모두 같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핵으로부터 같은 값이 얻어진다면 의미가 없겠죠. NMR의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로 원자들이 느끼는 자기장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핵들이 서로 다른 화학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기장의 영향에 더해서 주변 전자 밀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원자가 느끼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변의 전자 밀도가 높아서 외부 자기장의 세기보다 그 세기가 더 작아지는 경우를 쉴딩 되었다고 하고 가리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설명을 보시면 수소핵 주위의 전자 밀도가 큰 경우 내부 유도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서 수소핵이 느끼는 순수한 자기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즉, 전자의 존재가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약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주변의 전자 밀도가 낮아져서 다른 핵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기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디실딩 되었다고 하고 이것을 벗김 효과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시면 수소핵 주위의 전자 밀도가 작으면 내부 유도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며 수소핵이 느끼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여기서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대신에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바뀌면서 스핀 플립이 일어나는 진동수가 핵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쉴딩 효과가 크다면, 즉 주변에 전자들이 많다면 스핀 플립이 일어나는 진동수가 비교적 작아지겠군요. 반대로 디쉴딩 효과가 크다면, 즉 주변에 전자들이 적다면 스핀 플립이 일어나는 진동수가 비교적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자의 수소 원자 핵들을 보시면 모두 처한 화학적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학적 환경이란 그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고 보면 어떤 수소 원자는 탄소와 결합하고 있고 어떤 수소 원자 주변에는 비교적 산소 원자가 가까이 있는 것도 있으며 멀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전자 밀도의 분포가 다양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수소들이 어떤 진동수에서 나타나는지를 표시해 주기만 하면 NMR에 대해서 더 알 게 없을 것 같지만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용하는 NMR마다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500MHz NMR도 있고 60MHz NMR도 있습니다. 둘은 자기장의 세기도 다르니까 같은 물질의 같은 양성자여도 진동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서부터 같은 그래프를 얻어낼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NMR의 빅데이터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로 표준 물질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표준을 잡아놔야 NMR의 스펙트럼이 어떤 양상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표준 물질이 없으니 분석할 때마다 귀찮게 어디를 기준으로 나타내야 할지 정의하겠죠. 그래서 표준 물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화학적 이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화학적 이동 델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델타는 분모를 분광기의 진동수로 하고 분자를 신호의 진동수 빼기 표준 물질의 진동수로 한 다음 여기에 10의 6제곱을 곱한 것입니다. 화학적 이동은 당연히 신호의 진동수가 크고 작아짐에 따라 그 값도 1차 함수의 관계를 따라서 크고 작아집니다. 화학적 이동을 사용하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광기의 진동수로 신호의 진동수를 나눠주기에 분광기의 진동수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수록 공명 진동수가 선형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 물질의 진동수를 빼주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서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준 물질은 무엇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신호의 진동수보다 작아야 할 테니 최대한 진동수가 작은 것이 좋겠군요. 진동수가 작다는 말, 이미 앞에서 한 바 있습니다. 네, 쉴딩 효과가 클 때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작다고 했었죠. 이를 고려하면 표준 물질은 쉴딩 효과가 아주 잘 일어나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NMR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준 물질은 TMS, 테트라메틸 실레인입니다. TMS는 다음과 같은 분자식을 가집니다. 이 분자에서는 양성자들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규소와 탄소의 전기 음성도는 각각 1.9와 2.5입니다. 이는 즉 전기 음성도가 높은 탄소 쪽에 전자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효과로 양성자들 주변에도 전자가 비교적으로 많아지고 쉴딩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분자들에 있는 양성자는 이보다는 덜 쉴딩될 것이기에 대부분의 분자들의 진동수보다는 TMS의 진동수가 작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화학적 이동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피크를 갖는 화합물들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다른 화합물이라면 그 화합물 안에 있는 수소 원자들은 각 화합물의 특이적인 화학적 환경을 가질 것이므로 고유한 NMR 피크가 얻어질 것입니다. 이제 NMR 피크를 99%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NMR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핀-스핀 스플리팅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스핀-스핀 스플리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예시를 들면서 지금까지 내용을 복습하고 NMR 피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1,1,2 트리클로로에세인이라는 물질의 NMR 도표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보면 300MHz는 자기장을 얼마나 세게 걸어주었는지를 의미하는 척도로 1초에 양성자가 진동한 횟수가
300 곱하기 10의 6제곱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리클로로에세인을 0.4ml 첨가한 용액에 표준 물질을 CdCl3로 맞추고 NMR 스펙트럼을 찍었군요. 앞에서는 TMS를 표준 물질로 삼았지만 다른 물질을 표준 물질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그림이 중앙 상단부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면 X축은 0, 1, 2, 그리고 10까지의 정수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실제 진동수가 아닌 화학적 이동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축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학적 이동의 값이 작아지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NMR 스펙트럼은 화학적 이동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서는 친절하게도 이 물질의 구조식을 제시했네요. 혹시 잘 안 보이실까봐 특별히 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숫자들은 NMR 스펙트럼상에서 피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를 표시해주는 값입니다. 어떤 진동수 값에서 뾰족하게 그래프가 위로 튀어나오는 것을 피크라고 하고, 피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진동수에서 어떤 원자핵의 스핀이 공명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A라는 피크는 델타가 5.762에서, B라는 피크는 델타가 3.960에서 나타났군요. 이 J라는 숫자의 의미는 뒤쪽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5줄로 적혀 있었던 숫자들의 의미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상에서 크게 두 가지의 피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위의 구조식에서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수소 원자가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방출한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수소 원자의 개수는 3개인데 왜 스펙트럼은 2개가 나타나는 걸까요? 대답하기 위해 우선 위의 구조식에 각 수소들에게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2번 수소와 3번 수소가 동일한 화학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화학적 환경은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보통 대칭이나 회전을 생각해 주시면 편할 때가 많습니다. 2번 수소와 3번 수소는 분명 서로 다르긴 하지만 수소 원자들은 서로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회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2번 수소와 3번 수소의 위치를 바꿔서 놓는다고 생각해보면 둘은 결국 같은 화학적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수소가 나타내는 피크와 3번 수소가 나타내는 피크는 동일할 것이고 그 둘이 나타내는 피크가 합쳐질 것입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피크는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1번 수소 하나가 만들어내는 피크의 2배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화학식으로부터 화학적 이동의 대소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2.5이고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3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C와 Cl의 결합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상대적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 효과로 H가 연결되어 있는 C가 더 많은 개수의 Cl과 결합하고 있다면 C도 전자를 뺏기고 H도 전자를 뺏길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디실딩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디실딩 효과가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자기장에서 진동할 테니까 가해주어야 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 말은 화학적 이동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죠. 간략히 디실딩하면 화학적 이동이 커지는 쪽으로, 실딩하면 작아지는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서 1번 수소는 상대적으로 디실딩 효과가 이 3번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제 아까 언급했던 5줄의 숫자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도 그래프의 피크가 약간씩 갈라짐을 보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아까 보신 5줄의 자료들은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피크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 5개의 피크를 자세히 보시면 화학적 이동이 큰 쪽에 있는 피크는 3개로 갈라짐이 생겼고 이것은 자료상에서 위에 3줄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작은 쪽에 있는 피크는
두 개로 갈라짐이 생겼으며 이것은 자료상에서 아래의 두 줄과 대응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나의 피크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작게 여러 개의 피크로 분리되는 현상을 스핀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NM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예시에서의 A 피크와 B 피크처럼 멀리 있는 다른 피크들과는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피크가 실제로는 몇 개의 선월로 갈라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스핀 스플리팅은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수소 원자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된 상호작용은 외부 자기장과 원자핵 사이의 상호작용이지만 아주 작은 자석으로 기능하는 원자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해서 NMR 스펙트럼에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스핀 스플리팅의 유용한 점은 그것이 나타내는 갈라짐의 개수로부터 몇 개의 원자와 인접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까 예시를 들었던 분자식입니다. 이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들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을 HP,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소를 각각 HA1, HA2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자기장이 그림에서 표시한 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B0만큼 걸린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HBs핀이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HA1, HA2의 스핀도 오른쪽 방향의 상태로 정렬되거나 왼쪽 방향의 상태로 정렬될 것입니다. 만일 HA1과 HA2의 스핀이 모두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둘의 자기장과 HB의 자기장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므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 추가로 생겨 디쉴딩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왼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둘의 자기장이 모두 B0에 반대되므로 외부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쉴딩 효과가 강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는 오른쪽이고 하나는 왼쪽의 상태라면 어중간한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나타낸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HB가 하나의 상태를 가질 때 HA1과 HA2가 어떤 배열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갈라짐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총 3개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화살표만 있는 경우가 하나,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하나, 오른쪽 화살표만 있는 경우가 1개로 총 3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HA1과 HA2의 스핀의 방향 중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것의 개수를 M,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이를 순서상 M,N으로 나타내면 2,0, 1,1, 0,2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한 개의 수소 주변에 K개의 인접한 수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K,0, K-1,1 그리고 계속해서 0,K까지 총 K 더하기 1개의 갈라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흔히 K 대신 자연수를 나타내는 N을 사용해서 N 플러스 1 룰이라고도 합니다. 인접한 원자가 N개 존재한다면 그것에 의해 해당 피크의 갈라짐이 N 플러스 1개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것을 다시 아까의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번 수소와 3번 수소는 동일한 화학적 환경에 위치하므로 같은 것으로 본다면 이것과 인접한 수소는 1번 수소 원자 1개가 있군요. 그러면 2번과 3번이 나타내는 피크에는 2개의 갈라짐이 생길 것입니다. 또 1번 수소의 경우에는 2번과 3번 수소 원자가 인접하고 있기에 3개의 갈라짐이 생길 것입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크의 크기가 높은 즉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것에서는 2개의 갈라짐이, 작은 것에서는 3개의 갈라짐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갈라짐의 개수에 따라 그것을 부르는 명칭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갈라짐이 1개이면 싱글렛, 2개이면 더블렛, 3개이면 트리플렛, 4개이면 쿼텟, 5개이면 퀸텟, 6개이면 섹스텟, 8개이면 노넷으로 되는 식입니다. 이제는 예시들을 통해서 NMR 도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에실 브로마이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에실 브로마이드의 분자식이고 오른쪽이 NMR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이 분자의 NMR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분자식에서 B에 있는 수소 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B에 위치한 두 개의 수소 원자는 서로 동등한 화학적 환경에 위치하므로 크게 보면 하나의 피크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에 있는 세 개의 수소 원자도 크게 보면 하나의 피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크가 더 화학적 이동이 크게 나타날까요? 이를 위해 C와 브로민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브로민의 전기 음성도는 2.8이고 탄소의 전기 음성도는 2.5이므로 C는 상대적으로 양전하가 유도됩니다. 그리고 A보다는 B가 더 가까우므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즉 B의 수소는 상대적으로 더 디실딩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실딩 되면 느끼는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므로 화학적 이동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 실제 피크를 확인해 보면 더 크기가 낮은 B의 피크가 화학적 이동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B에서는 3개의 수소 원자가 인접함으로 퀄텟이, A에서는 2개가 인접함으로 트리플렛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실 아세테이트의 NMR 피크입니다. NMR 피크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각각의 피크는 어떤 수소에서 온 것인지 알아봅시다. 이를 위해 에실 아세테이트의 구조식을 다음과 같이 조잡하지만 수소를 그려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때 화학적으로 동일한 환경이 있는 것들은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기에 같은 색깔로 묶어서 표시하였습니다. 우선 노란색으로 색칠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동등한 원자만 느낄 수 있지 동등하지 않은 것이 주변에 없으므로 싱글렛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약 3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피크를 나타낼 것이므로 상대적인 높이는 3이 되겠죠. 초록색으로 색칠된 것의 경우 주변에 3개의 분홍색 원자와 인접하므로 4개의 갈라짐을 나타내어 퀄텟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높이는 2가 되겠죠. 분홍색으로 색칠된 것의 경우 같은 원리로 2개의 수소 원자와 인접하므로 3개의 갈라짐을 나타내는 트리플렛이 생기고 상대적인 높이는 3이 될 것입니다. 이때 화학적 이동은 결합 상태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란색에 위치한 것은 분홍색과 비교할 때 O와 이중결합하는 C가 전자를 뺏기고 그쪽으로 C도 전자를 뺏기므로 H도 디실딩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홍색의 것들보다는 공명 진동수가 커져서 그래프상에서 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을 비교할 때 노란색은 C에 C, H가 연결되어 있지만 초록색은 H, O, C가 연결되어 있어 초록색에서 C가 전기적으로 양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색에서 디실딩 효과가 생기며 초록색이 그래프상에서 맨 왼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이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자에 대한 NMR 피크를 나타낸 것입니다. 좌측 아래 H를 A, 좌측 위에 H를 B, 메틸기에 달린 수소 원자 3개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OOH, 여기에 달린 H를 D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학적 이동 0에서 나타나는 맨 오른쪽에 있는 피크는 TMS 자체의 피크이기 때문에 이 분자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A, B, C, D에 대해서 스핀-스피드 스플리팅의 결과와 상대적인 높이를 나타내면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경우 주변에 한 개의 수소 원자와 인접함으로 더블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등한 것은 한 개뿐이므로 높이는 1이 되겠죠. 즉 이것은 그래프상 왼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둘 중에 하나입니다. B의 경우에도 주변에 인접한 것이 한 개 있고 동등한 것도 하나이므로 더블렛을 나타내며 높이도 1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상 왼쪽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둘 중에 하나입니다.
C의 경우 주변에 인접한 것이 없으므로 싱글렛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등한 것이 3개가 있으므로 높이는 3이 되겠죠. 따라서 피크상 왼쪽에서 4번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D의 경우 주변에 인접한 것이 없으므로 싱글렛이고 동등한 것은 1개뿐이므로 높이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카르복실기에 있는 산소 원자의 높은 전기 음성도에 의해 가장 디실딩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피크가 되겠습니다. A와 B는 중간에 위치한 이중 결합에 의해 서로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둘의 화학적 환경은 서로 다릅니다. 한쪽에는 메틀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카르복실기가 있습니다. 만약 둘 다 메틀기거나 둘 다 카르복실기였다면 대칭성에 의해서 둘의 화학적 환경은 같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메틀기와 카르복실기가 서로 다르죠. 이때 카르복실기에 위치한 산소가 조금 더 전기 음성적이므로 그 거리를 고려할 때 아래쪽에 위치한 양성자가 더 디실딩 됩니다. 즉, 좌측 아래쪽에 위치한 A가 그래프상에서 왼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앞부분에서 생략했던 것들을 Q&A의 형식으로 뒷부분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회전 비율을 감말한 어떤 상수일까요? 우선 자기 회전 비율은 어떤 물체나 개의 자기 모멘트를 각 운동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물론 이것은 고전 역학적인 정의가 되겠지요. 양자 역학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서 저도 더 알아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 그 값은 핵의 종류가 같으면 같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아까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기 발을 쏘면 스핀의 세차 운동이 기준이 되는 축이 바뀌면서 파동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파동의 이름은 바로 Free Induction Decay입니다. 줄여서 FID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Free Induction Decay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관련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유유도 감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자기장을 건 채로 전자기파를 걸어주면 전자기파가 다시 방출되면서 그로부터 라머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전자기파는 어떤 진동수를 가져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를 다루고 있으므로 양자역학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는 확률의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적 계산에 따르면 전자기파를 쏘아주었을 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얼마나 전이할지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따르면 그 확률은 빛이 라머 프리퀀시를 가질 때 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진동수가 라머 프리퀀시를 가진다면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현상이 최대로 발생하겠죠. 따라서 여러가지 진동수를 쪼여본 다음에 그것이 최대가 되는 진동수를 찾으면 됩니다. 이 작업은 분명히 귀찮은 일이지만 NMR 장비에서는 자동적으로 행해집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진동수를 찾냐에 따라서 NMR의 종류가 또 나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진동수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NMR 내지는 CWNMR 그리고 Continuous NMR이라고 부르고 한 번에 불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Pulse NMR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소 원자 말고도 세차 운동을 할 수 있는 핵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세차 운동을 해서 NMR에서 관측이 가능한 핵들은 원자 번호와 원자량이 모두 짝수인 것이 아닌 핵들입니다. 앞에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제이만 효과에 의해 에너지 준위가 2개로 분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는 핵의 스핀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핵의 스핀 값을 L이라고 하면 2L 플러스 1개만큼의 에너지 준위의 분리가 생기게 됩니다. 수소 원자는 L이 플러스 2분의 1이어서 2개만큼의 분리가 생긴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 핵 스핀이 0이라면 분리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NMR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핵 스핀이 0인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량수가 11인 붕소, 질량수가 17인 산소, 질량수가 27인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인 것과 플러스 1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 13은 동위 원소가 됩니다. 참고로 양성자와 질량수가 19인 플루오린을 제외하고는 감도의 문제로 인해서 펄스 NMR로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NMR에서 감도가 좋은 NMR은 어떤 NMR이 될까요? 간단히 자기장의 세기가 높은 NMR이 감도가 좋은 NMR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NMR 장비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아보면 사양을 언급할 때 항상 몇 헤르츠 NMR이라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장의 세기가 NMR의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2만 효과의 식에서 보았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라머 프리퀀시도 커지고 제2만 효과에 의한 에너지 준위의 분리도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에 관한 볼츠만 분포라는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와는 조금 다른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볼츠만 분포란 임의의 에너지 입실론 i를 갖는 입자의 존재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공식입니다.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는 전체 입자들의 존재 비율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존재 비율은 전체 중에서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kt분의 입실론 i 승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것을 NMR에서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 분포하는 핵의 수를 n 플러스, 낮은 에너지 상태에 분포하는 핵의 수를 n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n 마이너스 분의 n 플러스는 2의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E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E는 이 에너지 준위의 분리의 차이가 됩니다. NMR 현상은 기본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존재하는 핵들이 에너지를 흡수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므로 낮은 에너지 상태 핵의 수가 많을수록 NMR의 감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좋습니다. NMR의 급을 나타내는 무슨 헤르츠 NMR이라는 말에서 이 진동수는 그만큼의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양성자가 초당 몇 번 진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1.4 테슬라를 걸어주면 60MHz만큼 진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NMR에서의 피크가 정말로 핵의 수로 간단하게 환산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NMR 현상에서는 한 종류의 핵에서 전이가 일어날 확률이 그 핵이 존재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NMR의 피크의 세기는 그 피크에 해당하는 핵의 상대적인 수가 됩니다. 이로부터 화합물의 종류를 보다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NMR에서는 어떻게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감지할까요? NMR 안에는 라디오 프리퀀시 트랜스미터가 있어서 여기서 라디오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리시버를 이용해서 다시 감지합니다. 이때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TMS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쉴딩 효과가 크다는 점도 한몫하지만 12개의 수소가 구조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만일 12개의 수소가 서로 다른 화학적 환경에 있다면 여러 개의 피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떤 피크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에 대해서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MS의 대칭적인 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TMS가 아닌 다른 표준 물질은 없을까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CdCl3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D란 중수소로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한 클로로포름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TMS와의 화학적 이동의 차이가 아래 그림과 같이 약 7 정도의 차이가 나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화학적 이동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로 스핀 스플리팅에서 갈라짐의 세기는 서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핀 스플리팅에서 갈라지는 피크의 세기는 이항 분포, 다르게 말하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따르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접한 원자가 한 개인 경우에는 1대1로, 두 개인 경우에는 1대2대1, 세 개이면 1대3대3대1, 4대이면 1대4대 6대4대 1로 쪼개지는 식이죠. 그 원리를 표현하면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n개의 동일한 환경에 놓인 원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자들의 핵 스핀 방향이 모두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됩니다. n개 중에서 한 개만 자기장의 방향과 다른 경우는 n개 중 한 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NC1이고 두 개만 다른 경우는 NC2가 됩니다. 이것을 쭉 나열하면 아래와 같은 파스칼의 삼각형이 됩니다. 보다 자세히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과목에 등장하는 이항 분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1번째로 아까 예시에서 등장했던 JA,B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J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갈라지는 정도로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앞에서 스핀 커플링 현상에 의해 A피크와 B피크에서는 작은 갈라짐이 여럿 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갈라지는 그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 상수 J가 됩니다. 예컨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J에서 갈라짐을 나타낸 위의 그림에서 J는 12Hz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J 커플링을 검색하시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J 커플링은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인접한 수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J의 값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서 인접한 수소의 개수가 2개라면 3개의 피크가 나타나며 이것을 트리플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갈라짐의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시로 위에서는 더블렛 오브 더블렛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지금은 n+1 룰에 의해서 J값이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로 방향적 화합물의 경우에는 NMR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방향적 화합물의 경우 p 오비탈을 넓게 공유하는 컨주게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그림과 같이 실제로 외부 자기장에 의한 톡과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아놀렌의 경우 피크가 총 2개 나타납니다. 하나는 델타가 8.9일 때, 하나는 델타가 마이너스 1.8일 때 나타납니다. TMS보다도 낮은 화학적 이동을 갖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컨주게이션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놀렌에서 컨주게이션이 일어나 하나의 피크는 전류의 고리가 발생하면서 국부적인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다르게 고리 안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므로 이것에 의해서 쉴딩 효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 TMS보다 낮은 곳에서 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13번째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NMR은 어떤 NMR일까요? 저희 학교에 있는 NMR은 스핀솔브 43MHz NMR입니다. 기기 분석실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단 기자재 관련 사용법은 이미 업로드 하였으니 사용하시려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로 유기 분자들의 화학적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분자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화학적 이동을 갖는 수소 원자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자가 작용기와 같은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면 해당되는 분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화학적 범위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과 같고 한번 살펴보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맥머리의 유기화학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로 링 플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소한 단어이지만 링 플립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분자는 1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인데요. 보시면 탄소 6개, 수소 12개의 사이클로헥세인에서 1개 수소가 메틸기로 치환된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 1메틸 사이클로헥세인은 두 가지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메틀기가 평면에 수직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메틀기가 평면과 나라는 방향을 갖는 경우입니다. 1메틸사이클렉세인은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링 플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1메틸사이클렉세인은 왼쪽과 같은 NMR 스펙트럼을 나타낼까요? 아니면 오른쪽과 같은 NMR 스펙트럼을 나타낼까요? 정답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링 플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상태로 전이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극저온에서는 온도가 낮아 그러한 에너지가 충분치 못하므로 링 플립이 일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각 상태가 절반씩 나타나는 NMR 스펙트럼이 얻어집니다.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링 플립이 일어나 각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흡수되는 진동수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고 블러가 지는 듯한 NMR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MR의 적용 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NMR은 정말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되기에 약화, 유기화학, 생화학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면 순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원리를 갖는 장치로는 MRI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구의 자기장을 활용하는 지자기장 NMR, Earth Field NMR도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R&D 활동을 진행하며 살리실 알독사임의 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NMR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끝입니다. 이 영상이 NMR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